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은 글자이고 단어 활용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불화의 이 글자가 왜 이런 뜻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한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이 글자 2급에 배정되어 있는 탈초자입니다. 옆에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은 옆에 제가 병기를 해두었지만 3급에 배정되어 있는 말을 조자입니다. 일단 이 글자의 형태도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 12획이고요. 불화자가 부수입니다. 자, 아래 있는 게 이게 불화자의 변형된 형태죠. 보통 제비 연자의 아랫부분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화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비와 불은 관계가 없죠. 하지만 제비 연자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통 쓰죠. 제비 연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비의 발 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과는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은 이렇게 생긴 불화를 연화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비 연자의 불에 해당하는 발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불화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새 추자, 아래에 있는 것은 연화발 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2획.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시면 탈초자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글자 모습은 이 금문인데요. 금문에 보시면 새가 한 마리 있고 아래쪽에 불이 지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이 글자를 보았을 때는 갑골문도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글자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 글자인데 갑골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불화자 밑에. 이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중국 자원 풀이 사전에는 이렇게 갑골문이다라고 하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도 이제 참고를 해볼 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쪽에 있는 이 글자가 새를 뜻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새추라고 합니다. 배정 한자, 급수 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구성 요소로서 모양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주와 한일자가 결합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형태로만 보는 것이고 새추자는 보통은 새를 얘기합니다. 허신은 이것을 보고 꽁지가 짧은 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허신의 설명을 따랐지만 최근에 와서는 꽁지가 짧건 길건 상관없이 새를 뜻한다.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면 이 새 조자의 경우에는 꽁지가 긴 새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짧은 새다. 이거 다 아니고요. 짧이가 예를 들어서 꼬리가 짧은 것. 이것은 꼬리가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구분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문자학의 경향인 듯 싶습니다. 어쨌든 둘 다 새를 뜻한다. 이 갑골문만 보더라도 얘가 꼬리가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새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그러고 보면 세추가 들어간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보겠지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탈초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모을 집자도 보시면 나무 목자 위에 세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을 집자에 여러 갑골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 위에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모을 집자의 본자는 새가 이렇게 여러 마리 모여 있는 이 새가 모여 있을 잡자가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새가 여러 마리 모여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 세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만 그리자 하고 지금 모을 집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추가 2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게 없어진 형태에 속합니다. 실제로 이따 탈초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탈초자라는 글자 역시 원래는 세추자가 하나가 아니라 3개, 적을 때는 2개였습니다. 아래쪽은 불화가 살아있기도 했고요. 이렇게 원래 형태 그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베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를 태울 정도로 구운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니면 산불이 난 것인지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새가 탈초자에도 원래는 3개가 있었다. 3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탈초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회자 대서본에 보시면 탈초자의 기본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3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는 불이 활활 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를 구워 먹는 어떤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위쪽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불이 아래에 있어서 뭔가 동물을 굽는 것, 태우는 것이라는 한자가 찾아보면 꽤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초자는 세추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 둘,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본자 혹은 예전 글자인 오래된 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말을 조자가 아까 있었죠. 탈초자의 뜻이 이 타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뭐 말을 타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괄호 안에 비슷한 뜻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혼동되지 않게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조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시면 불은 이번에 왼쪽에 있지만 나무 목자 위에 물건 품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입구자가 3개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이제 나중에 그 자원 해석을 보면 이 입구자는 결국은 새들의 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탈초자와 말을 조자가 서로 크게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무 위에 새들이 막 짹짹짹짹 시끄럽게 지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을 감지하고 위협을 느껴서 시끄럽게 더 떠드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말을 조자는 우리가 건조하다 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조자나 탈초자나 어쨌든 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바싹 마르다의 뜻으로 쓰지만 원래는 이것도 새가 나무가 타서 새가 짹짹거리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 자체가 새가 시끄럽게 떠들 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개를 더 봐야겠네요. 4급의 탈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불화가 필요가 없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연자로 써서 이거는 고기인데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확실히 개입니다. 개나 고기를 아래쪽에 이제 불을 피워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굽는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보통 뭐 직접 자연에서 잡은 참새나 아니면 개나 뭐 이런 것을 구워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보통은 새까맣게 이게 탈 때까지 굽습니다. 그래야지 안쪽까지 구워지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처럼 뭐 부위를 나누어서
뭐 도축을 해서 이거를 뭐죠? 부위별로 나누어서 살코기만 이렇게 해서 뭐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하진 않고 보통은 이게 불을 피우고 있으면 그 위에 생선이든 뭐든 꼬치에 구워서 이렇게 바베큐 형식으로 굽는 것이죠. 그러면 겉의 것은 까맣게 타버리고 예, 그 까맣게 탄 것은 벗겨야겠죠, 당연히. 예, 뭐 손도 지저분해지고 예, 먹는 입 주위도 지저분해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태우는 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게나 뭐 다른 고기가 되는 것이고 네, 이게 그럴 연자가 되면서 네, 이건 탈 연자의 뜻 원래의 뜻을 예, 다시 예,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불화를 넣은 아주 괴상한 모양의 글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훗날의 필요에 의해서 네, 중복이 부수가 중복이 되게 예, 만든 글자들은 여럿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선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무언가 구워 먹고 예, 새도 구워 먹는 예, 그런 예, 풍습이 여기서 엿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살을 소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임금 요자, 요임금 할 때 요인데 높다의 뜻도 있고요. 이거는 네, 그 사전에 여기 설문에 허신의 설문회자 찾아보면 이거는 장작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불 사르는데 밑에는 어떤 것을 받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장작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고 네, 불을 확 붙여서 장작을 훨훨 타게 만들다. 그래서 사르다, 불 사르다 할 때 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은 얘가 제일 잘 탈 것 같고 나머지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예,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네, 설문회자에 이런 글자가 설문회자인지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뜨거울 열자 있죠? 열자 위에 이 초두가 있는 네,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것도 불사르다 뭐 태우다 할 때 열자입니다. 그거는 네, 그 숲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뭐 특수한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숲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네, 이렇게 불을 굳이 지르는 이유는 무언가를 굽거나 먹거나 사냥하기 위해서 동물을 네, 한 행위다라고 본다면 탈초자에 왜 굳이 이 새 추자를 넣었느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글자를 봤을 때는 무언가 벼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산불에 의해서 새들이 타 죽는다 위험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른 글자를 살펴보니 이거는 고의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무 위에 있는 혹은 숲에 있는 것을 태운다 혹은 뭐 참새 구이 등 새 구이를 만든다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설문회자에 그런 모습, 그런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뭐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새를 이게 바베큐처럼 까맣게 그슬리는 것은 예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뒤에 그 주석을 단 단옥제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단옥제의 주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단옥제는 왜 이 글자를 잡으로 해서 음으로 보았느냐 그렇죠? 이 성이라고 돼 있죠. 소리의 요소로 보았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분량을 할애해서 할애를 설명하는데 할애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문해자 대서본 허신의 설명입니다. 탈초자라는 것은 불이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곳이다. 그런 바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화상을 입는다는 건 여러 뜻이 있겠지만 적당히 굽는 것이 아니라 얘를 새까맣게 태워버린다는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초자에는 어떤 누룽지 같은 뜻도 있고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을려서 끄슬리는
네, 그런 뜻. 그 다음에 뭐 바닥에 그렇게 눌어붙은 까만색, 예, 그런 부분도 예, 탈초에 해당한다라고 한어 대사전에는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허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탈초자는 형성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불화의 경우에는 뜻을 따르고 옆에 있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본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추자 세 개, 이게 세 떼지어 모일 잡자거든요. 이 잡이라는 것은 네, 소리의 요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네, 모양, 뜻과 모리가 아니죠. 그 소리 합쳐서 형성자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글자가 소리에서 왔다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한 글자, 세 추자가 하나 있는 글자도 있는데 네, 이 글자는 네, 그 획수를 줄인 것이다. 그런 것일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글자도 많이 썼지만 뭐 이미 한나라 때 한대에 이 글자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네, 즉소절이니까 조라는 발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신이 해버렸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은 상당히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잡이라는 도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초자와 새 떼지어 모일 잡자가 발음이 왜 비슷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이 주석서, 즉 단옥제의 주석서에는 이 음이 왜 이 잡에서 왔느냐 하는 부분을 수정하느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허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잡자가 음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잡자를 담당, 소리 담당으로 허신을 했을까라는 곳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광운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렇죠? 이 잡이라는 것은 발음이 잡이고 옥편에도 잡, 그 다음에 주합이니까 역시 잡 해서 두 개의 발음이 다 나와 있다. 결국은 청나라 시절에도 이것을 잡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허신의 책 쓴 이 초자가 이 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소리를 따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번에 고쳐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잡이라는 글씨, 이 고음, 옛날 발음이 이 추, 모을추 혹은 산초나무 초와 같다는 사실처럼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의 주석서를 만든 단옥제라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새 추자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추니까 뭐 아래 불화가 있으니까 얘는 뜻이니까 추나 초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허신과 단옥제는 그게 아니라 이 세 추자가 세 개 들어간 잡자에서 왜 발음이 왔다고 허신이 얘기했을까라는 것에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하는 것이죠. 거기가 너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를 이 글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을 집자의 고자입니다. 새가 여러 마리 모여 있어야 되니까 세 마리 있는 게 낫겠죠. 집이라는 것은 그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회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 잡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모을 집자와 거의 발음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부, 그러니까 소리의 요소로 허신은 보지 않고
이것을 뜻과 뜻이 모였다. 새가 모여있고 나무가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있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단옥제가. 그래서 뒷사람이 이제 뒤에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을 해요. 단옥제가. 그 본음이라는 건 옛날 음을 고찰하지도 않고 대충 보고 이것을 이것도 섞일 잡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생겨야 되죠. 잡자의 반절 발음으로 이 잡의 반절이라고 생각을 했다. 좀 복잡해집니다만 어쨌든 이게 섞일 잡자인데 섞일 잡자에 이제 또 다른 이체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나무 위에 뭔가 모여 있고 옷의가 보이죠.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같고 또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음이 또 같다. 라고 생각을 훗날 사람들은 별로 고민해보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추론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글자가 그래서 잡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나 추로 읽어야 된다. 저는 어차피 이 세 추가 있으니까 그냥 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시동이니까 대동이라는 학자도 의심을 해서 이게 지금 또 탈초자의 또 다른 글자예요. 그렇죠? 새 추자가 두 개만 있죠 이번엔. 추자 역시 음에서 왔다 라고 의심한 바 있다라고 본인의 생각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님을 여기서 더 강조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결국 이 단옥제라는 사람은 이 글자 혹은 뭐 이 글자 모두 잡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초 혹은 추로 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형성자에 가깝다. 물론 뭐 회의자도 되지만 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편에 보시더라도 얘가 까맣게 된다라는 뜻을 좀 더 추가를 했고요. 탈초자에는 이런 글자도 이런 글자도 이런 글자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게 거북구자 혹은 거북귀자 밑에 불화자가 있는 글자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좀 재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신가 구경자양 새롭게 첨가한 구경자의 모양이라는 당현도의 책인데 이 글자가 점괘가 나타나지 않을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초고 얘도 초죠. 그래서 뭔가 밑에서 이게 거북이 그 갑골문 아시죠? 그것처럼 이게 점괘를 볼 때 아래쪽에서 이렇게 막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기가 없고 건조가 되면서 이제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복 혹은 조짐할 때 조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태울 초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태우고 새를 태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을 가한다는 얘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전이나 아니면 좌전에는 보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점을 칠 때 거북을 이렇게 태웠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세 점을 치진 않았을 거고 거북을 가열해서 갑골문처럼 점괘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대신 저는 혹시 여기에도 이미 불화, 연화발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도 뭔가 좀 더 찾아보면 예전에 새를 불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점을 보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둘이 같이 병렬처럼 되어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만 제가 아주 깊이 이 문헌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북 구자도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 아래 연화발이 있는 이 글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탈초자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탈초자의 이체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불화자를 써도 되고 새가 두 마리 있어도 되고요. 세 마리 있어도 되는데 아래쪽 연화발이든 불화자든 상관없다. 이건 아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그 물고기, 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는 불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탈초자의 이체자 중에 이런 게 있는 거 봐서는 생선도 이렇게 제가 워낙 못 그려서요. 네. 이렇게 꼬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열이면 열 이거는 무조건 타게 돼 있습니다. 겉에가. 그러면 그거를 긁어내든 아니면 속살만 파먹든 네. 탈 때까지 구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새든 물고기든 거북이든 아니면 개고기든 일반 고기든 상관이 없다. 예, 불에 그슬려서 먹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자도 있고요. 네. 오히려 새를 풀 그렇죠. 아까 그 동물을 사냥할 때 이런 글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열자에 뜨거운 열자에 이런 글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언가를 구워 먹는데 까맣게 태울 때까지 굽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드는 겁니다. 자,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꽤나 흥미로운 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탈초자가 들어간 모양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나무할 초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얘가 바싹 마른 나무여야 되죠. 건조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초자에. 왜냐하면 열을 가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해오는 것이 나무할 초자입니다. 초동이든 뭐든 보통 뗄 나무를 이렇게 모아오고 이게 하는 아이를 초동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시가나 어떤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옵니다만 보시면 건조해서 바싹 마른 그런 나무여야 불에 잘 타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혹은 뭐 나무를 베어오는 것도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할 초자의 초자는 어디서 그 불에 잘 붙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게 결국 장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무할 초자에 왜 이 글자가 들어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파리할 초자 우리가 초조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데 거기다가 마음심까지 넣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듯 혹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혹은 애가 타는 것처럼 탄다고 얘기를 하죠. 마르거나 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는 파리할 초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파초할 때 초자는 보통 파초라고 하는데 중국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바나나에서 향기 나는 바나나 샹지아오라고 할 때 이 글자가 쓰입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으니 뭔가 불에 타는 것 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파초할 때 초자가 이 글자를 쓴다. 여기까지는 너무 뭐 억지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암초 초자인데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초라는 것은 바다에 쑥 나오니 그쵸? 그 바위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산호 같은 것도 배 바닥을 긁어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초래라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건데 술 중에 뭔가 이렇게 불로 졸인 술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맑고 깨끗하긴 하지만 조금 데우거나 불에 끓여서 은근히 끓여서 무언가 좀 자작하게 졸아 있는 그런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꾸짖을 초자 말은 말인데 뭔가 불 타는 것 같이 센 말이죠. 꾸짖는 거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런 말이다. 그러면 또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높을 초자와 암초 초자는 저는 상당히 서로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자라고 이것도 제가 모르겠어요. 왜 산에다가 탈초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이렇게 타서 좀 높은 곳까지 있는 이런 것을 불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높다의 뜻이 있고요. 암초도 사실은 이 높다의 뜻에서 가져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 중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암초죠. 그래서 배가 아니면 이렇게 있더라도 배가 지나가다가 이게 있는 걸 모르고
부딪혀서 바로 침몰하거나 물이 새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암초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피해가야 됐죠. 그래서 높게 솟아오른 돌이다, 바위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뜻으로 돼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호도 암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호도 보면 불 타는 것처럼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바나나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파란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여길 지나가면 배를 긁게 만드는 것도 똑같죠. 네. 반드시 바다 위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불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네. 배의 진행을 방해한다라고 하니까 돌석자 딱딱한 것과 불꽃 같은 것, 그래서 이것도 산호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제 추측일 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글자는 좀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도 사실은 중국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어에서 보통 보다라고 할 때는 볼 간자를 많이 씁니다. 발음은 칸이라고 얘기하는데 북쪽에서는 이것을 또 남쪽도 쓰지만 보다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면 몰래 엿보다의 뜻으로 물론 저기 배정 한자는 없지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아까 그 새를 막 이렇게 구워서 태우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바싹 타서 못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얘가 잘 구워지고 있는지 너무 많이 타지는 않는지 힐끗힐끗 눈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서 저는 그 설명이 꽤나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이를 무엇을 굽는지 모르겠지만 참새 구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구이를 할 때 힐끗힐끗 타지 않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몰래 볼 초가 힐끗힐끗 볼 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탈초자가 들어간 모양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탈초자 글자 자체에도 제가 어떻게 생긴 구성된 글자인지 궁금했지만 이 모양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번에 선정한 고른 이유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초자는 우리나라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찌아오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에서는 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중일 삼국의 글자체는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불동주가 좀 방향이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훈독을 좀 보겠습니다. 쇼, 찌아오, 초 비슷한데요. 코게로 이거는 그을리다, 이건 그스르다. 그다음에 코가레로 애태우다의 뜻,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죠. 아세르, 안달하다. 애가 타는 것에 애가 타다는 애는 당연히 아이는 아니고요. 창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자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애 끌다, 애가 탄다 할 때, 그렇죠? 탈 초자가 왜 심리까지 이용이 됐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탈초가 들어간 단어 6개를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 두 번째는 초미, 세 번째는 초조하다, 네 번째는 초토 혹은 초토화, 다섯 번째는 노심초사할 때 초사, 여섯 번째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한의학 용어인 삼초입니다. 자, 첫 번째 초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초점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사물의 중심 부분이다. 혹은 사진을 찍을 때 영상 용어예요.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게 되는 점 있는데 왜 이게 그을리고 탈 초자를 썼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만 3번의 뜻을 보니 왜 탈 초자를 썼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렌즈나 구면 거울 따위에서 입사 평행 광선이 굴절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 점이란 얘기입니다. 논점, 역점, 주안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예전에 그 돋보기 같은 거 실험 많이 하셨죠? 검은색 종이에다가 햇볕을 모으면 여기가 까맣게 흰 종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까만 종이가 더 잘 되지만 까맣게 그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탈초자를 쓴 거죠. 그을린 점이다. 초점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어의 focus에서 만든 말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왔다. 포커스 자체도 그 어원을 찾아보면 집안에 있는 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딱 해서 여기에 빛이 보여서 여기에 검은 점을 만든다. 그래서 검은 점이다, 초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끔씩 저는 들었는데 일본어 할 때는 핀토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핀트가 안 맞았다 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핀트는 또 포커스와 또 다르게 어떤 뜻인가? 일본에서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도 최근까지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세대는 쓰지 않지만 예전 세대들이 상당히 핀트가 안 맞는다 뭐 이 사람이 좀 어리숙하다라고 할 때도 핀트가 뭐 틀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쪽에서 외래어가 많이 다른 나라에 개봉하지 않고 오로지 그 데지마라고 하는 나가사키 쪽에 항구만 이렇게 개방해서 네덜란드한테만 이 그 문화를 개방하는 어떤 특권을 주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온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르투갈도 그렇지만 핀토라고 해서 네덜란드어 브란드 펀트 브란드 펀트 뭐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펀트만 어떻게 가져와서 핀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어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렌즈의 초점입니다. 포커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멋대로 줄여서 핀토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핀트라고 하면 외색이 짙은 일본어 잔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핀트라고 꽤나 예전에는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른들이요. 기성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제가 보기엔 거의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핀트도 결국은 포커스와 같은 뜻이다. 렌즈의 초점의 뜻이고 네덜란드어에서 왔다.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통 그렇죠. 뭐 어원을 따지진 않겠죠.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초점, 포커스, 핀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핀토라고 해야 되죠. 핀트. 네. 자, 그다음에 초미. 초미의 관심사.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 원래는 사람이 이제 그 화재가 나거나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머리카락부터 탄다고 들었습니다.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거는 이제 그다음에 얼굴이 탈 차례고 그다음에 몸이 탈 차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5등 회원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금릉의 장산에 금릉은 지금의 남경, 난징을 얘기합니다. 불해선사라는 스님의 고사에서 왔는데 원래는 소미지급이다. 그래서 불사를 소 아까 사를 소자 말씀드렸죠. 이것도 사실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썹이 타는 급함이다. 연미다. 연자도 나오네요. 그렇죠? 초미지급에서 왔다. 라고 해서 눈썹이 탈 정도의 급한 상황. 근데 보통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어 쪽에서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오늘의 한자어 시리즈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 눈썹에 불이 붙은 거죠. 초조하다 많이 쓰죠.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긴장, 불안, 초조감 할 때 초나 조나 둘 다 불을 붙이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새더라. 새의 입 짹짹짹 소란스럽게 나무 위에서 있는 새들에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불이 붙었거나 말을 조자지만 탈조자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초토입니다.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이다.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번의 뜻 같은 경우에는 불이 타지 않아도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도 초토화 아니면 뭐 다른 물건이 다 무너져도 건물이 무너져도 초토화 이렇게 얘기를 쓰는 게 바로 2번 뜻에서 온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 불에 의한 어떤 그 쑥대밭 같은 것을 초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번 보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토화라는 말, 초토라는 말이 영어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scorched earth, burnt ground 뭐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았는데 한어 대사전을 보니까 이미 두목의 당나라의 죄송합니다. 당나라의 시인 두목이죠. 두목의 아방궁부에 이런 초토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원래 예전부터 전쟁과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졸들이 소리를 외치자 함국관이 점령이 됐고 무너졌고 초인이라는 것은 항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항우가 횃불을 들자 불쌍하게도 모두가 초토화됐다. 아방궁이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초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토 원래는 이런 거를 가리켜야 되겠죠? 초토화. 초토가 됨 또는 초토로 만듦. 그래서 농축산물의 개방으로 농촌이 초토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에 타지 않더라도 불에 탄 것처럼 쑥대밭이 된 것, 난장판이 된 것, 엉망이 된 것을 초토화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국어사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타지 않더라도 초토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폭풍우가 섬을 초토화시켰다라는 말도 엄밀히 말해서는 둘 다 안 되지만 왜냐하면 폭풍우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비유적으로는 초토화가 가능하다라고 국어사전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초토화죠. 1945년 3월 10일 일본 패망의 그 해죠. 3월 10일에 미국과 여러 가지 전쟁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 패망의 직전을 눈앞에 두고 3월 10일에 미군에서 소위탄을 도쿄에 뿌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던 도쿄의 대부분의 가옥들이 모두 다 불에 타고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도쿄 대공습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이 바로 초토화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까맣게 그을려서 많이 남은 것이 거의 없죠. 이게 초토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홍수 피해도 초토화. 그렇죠? 농민들의 어떤 복잡한 그런 경제 상황도 초토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반드시 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낱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사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은 노심초사, 초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애를 태우며 생각한다 또는 그런 생각, 애가 타다. 그래서 마음을 쓰고 마음을 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노심초사, 생각을 태우다. 그래서 초사라는 것은 애를 태우며 생각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3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실제로 있는 장기는 아닌데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어서 뭐 가로막 위가 상초, 가로막과 배꼽 사이가 중초, 배꼽 아래 부위가 하초라고 얘기한다. 인체의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만 드렸고요. 초로 끝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진 못하지만 단어를 하나 국어사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탈초자가 들어간 활용된 단어도 상당히 의외로 많죠. 초점, 그다음에 초미, 초조, 초토 혹은 초토화, 초사, 노심초사, 3초까지 이렇게 6개의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이 많이 길어졌죠. 탈초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왜 여기에 새가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불탈, 불화자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양자와 부수와 관련된 설문회자 그리고 설문회자 주석까지 단어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탈초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